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구장의 금융부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도의 후속 측정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부채와 페어밸류 옵션이라고 하는 페어밸류 PL 지정 금융부채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후속 측정 기준을 적용하는 금융부채는 IFRS에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5가지를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입니다. 페어밸류 PL 금융부채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미 전 시간에 배웠던 사채와 같이 삼각 후 원가 측정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자산일 수도 있고 파생상품 부채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급회계에서 배우겠지만 기본이 공정가치 측정입니다. 다만 파생상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해지라고 하는데 위험회피 수단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게 고급회계에서 배우는 위험회피 회계의 핵심인데요. 그때 가서 배우시기로 하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생상품 부채는 무조건 페어밸류 PL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매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라는 거 가끔 언론에서 접해보셨죠? 어떤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 금융자산의 가격이 조만간 떨어질 것 같아. 지금 현재 100인데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 금융자산을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100에 매도를 해요. 그럼 일단 내가 100을 챙겼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부터 막 떨어져. 60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60에 사서 다시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40만큼 차익을 얻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의 본질인데, 자, 공매자가 차입한 금융자산을 일단은 팔았어요.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나는 무조건 인도를 해야 되는데 특정 보고기간 말에 걸려 있어. 지금 다시 내가 되사서 갚아야 될 게 70이야. 그럼 70만큼 내가 사서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금융부채를 인식을 하는 거죠. 70에 사야 할. 이거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한편 최근에 실제 운영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고요. 공동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금융부채도 모두 페어밸류 PL로 측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자산을 양도를 했는데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건 트루세일이 아니라 바로잉으로 회계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인식한 금융부채 8장에서 배웠던 겁니다. 양도자가 양도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을 분명히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내가 키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받은 현금을 부채로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시 수취한 대가가 금융부채입니다. 양도자산은 제거 안 하고요. 이때 후속 기간에 이 양도자산은 내가 계속 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 금융부채 회계처리인데요. 이에 2번을 한번 볼까요? 전액보증 팩토링이라는 거래인데 A는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잔고금액 10만을 은행에 양도를 하고 매출채권 공정가치 9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트루세일이라면은 이후 은행이 이 매출채권을 회수 못해도 A는 나는 몰라. 나는 다 끝났어. 손 털었어. 라고 하면은 재고 조건을 충족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매출 채권 양도 후에도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회수해서 B은행에 즉시 입금을 해야 되는데 현금 회수액이 9만을 초과하면 회사는 이를 그대로 B은행한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출 채권을 회수 못하면 최대 9만 원까지는 미회수 금액을 은행에 대신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당 정도의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 보상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출 채권을 죽이면 안 되고요. 수취한 현금을 차입금 등 금융부채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볼까요? 재매입 조건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인데 A 회사는 삼각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을 갖고 있다가 1년도 초에 공정가치 96만 원의 현금을 받고 B한테 넘겨버린 거야. 한편 A는 3년 초에 B로부터
요 동채무 상품을 97만 5천 원에 재매입해야 한대요. 즉 넘길 때 2년 후에 내가 다시 되살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늬만 양도지 실제로는 양도가 아니고 96만 원을 차입하고 2년 후에 97만 5천 원을 갚겠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즉 15,000원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96만 원 차입금 인식하고. 방금 이야기한 예2의 상황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고려할 건 뭐냐면은 3년도 초에 채무 상품을 97만 5천 원에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X 1년 초에 양도하면서 사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약정은 파생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매입할 채무 상품의 2년 후 공정가치에 따라서 내가 매입을 해야 될 의무의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재매입할 채무 상품의 공정가치가 97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재매입 권리 또는 재매입 의무를 파생상품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중으로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규정을 더 집어넣은 거죠. 8장 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을 제3자한테 양도하면서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이를 통제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속적 관여 접근법을 적용하도록 했죠. 지속적 관여의 예로는 IFRS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들고 있는데요. 파생상품은 고급회계에서 배울 거고요. 보증 제공 형태의 지속적 관여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속적 관여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수취채권을 넘겼는데 내가 완전히 다 위험보상을 떠넘긴 거는 아니야. 일부는 계속 갖고 있어요. 그거만큼은 비록 수취채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갔더라도 내가 자산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로 인식을 하냐면은 1과 2 중 적은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큼 양도자산을 넘겼어. 그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2번은 뭐냐면 수취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을 넘기면서 95만큼을 수취했는데 이 중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보증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네가 다 보증해줘. 내가 받은 금액이 95니까 95를 모두 토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수취한 대가 95 중 뭐 60만큼은 뱉어내야 돼. 그러면은 100과 60 중 적은 금액이 지속적 관여 자산입니다. 이때 부채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요걸 지금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왜 관련 부채를 집어넣느냐면요. 지속적 관여한 자산만큼은 양도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양도한 게 아니야. 그런데 대가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대가가 결국은 돌려줘야 될지도 모를 부채로 보는 거죠. 관련 부채는 보증한 금액, 요 위의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보증 금액과 그 보증의 공정가치의 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증의 공정가치는 신용보증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수취한 금액으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증의 최초 공정가치는 관련 의무가 충족될 때 혹은 충족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뭐 2년 보증, 3년 보증 하면은 기간 경과에 따라서 보증 부채를 이익으로 돌리면 되죠. 한편 보증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부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양도자산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도자산을 삼각호 원가로 측정하면 이 관련 부채도 삼각호 원가가 되도록 측정을 하고요.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역시 관련 부채도 공정가치가 되도록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속적 관여접근법 적용하는 금융부채 관련해서 예제 6번을 풀어봅니다. 갑은 보유 중인 장부금액 100만 원의 수취채권을 96만 원 현금을 받고 의뢰사한테 양도를 했다네. 갑은 수취채권 관련된 신용위험을 을한테 이전을 했대요. 그런데 수취채권의 회수 지연에 대한 위험은 갑이 계속 보유키로 했대요. 신용위험 상당 부분을 넘겼지만 회수 지연에 대한 위험을 내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저도 아닌 게 되죠. 즉 갑회사는 의뢰사 수취채권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할 때 최장 6개월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을한테 대지급해야 돼요.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10%입니다. 수취채권 양도일 현재 회수 지연 위험에 따른 보증의 공정가치를 추정해보니 8천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수취채권을
제3자한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자가 이를 통제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 관여조건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음 1번을 보면은 갑이 수취채권을 양도하면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느냐?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을 8장에서도 봤는데요. 갑은 수취채권을 을한테 양도를 하면서 모두 손을 턴 게 아니잖아요. 회수 지연에 대한 위험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과 관련된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도 아니고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상태예요. 한편 을은 수취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통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갑은 계속 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만 제거를 합니다. 2번을 보면은 수취채권 양도 시 분개를 해보자라는 건데, 자, 일단 분개를 보면은 96만 원 받았다고 되어 있죠. 수취채권은 100만 원을 다 일단은 떨고요. 그런데 모두 다 재고 조건을 충족한 게 아니라 일부는 지속적으로 관여한 다음에 그 지속적 관여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장부 금액과 내가 수취한 대가 중에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회수 지연에 따라서 내가 뱉어내야 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최대 금액이 얼마인 거 하니 100만 원에 10%의 최대 6개월 이자라고 했죠? 5만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과 5만 원 중 적은 금액, 이게 5만 원 지속적 관여 자산입니다. 이거만큼은 아직 양도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부채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부채는 보증한 금액, 요 5만 원은 내가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보증의 공정가치를 8천으로 가정을 했죠. 5만 8천만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체 일치 금액이 금융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3번, 6개월 보증기간 동안 관련 부채의 상각에 대한 분개를 해라. 양도한 수취채권 회수 여부는 고려하지 말고, 다시 보면은요, 이 관련 부채 5만 8천 원은 5만과 8천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 8천에 해당되는 보증을 쭉 기간에 걸쳐서 관련 부채 죽이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한편 4번을 보면은요, 의뢰사가 양도받은 수취채권이 적시에 모두 회수되어 회수지연 위험에 대한 보증이 사라졌대. 즉 5만만큼 회수지연 이자를 줄 의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 관련 부채 5만 원과 지속적 관여 자산을 각각 상기하고 털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물음 5번입니다. 4에서 수취채권을 을이 적시에 회수 못했대. 갑이 의뢰사한테 15,000원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15,000 나가고 보증 손실 나가고요. 총 5만 원의 관련 부채가 있었죠. 그 중에 15,000원 지속적 관여 자산 15,000원을 서로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수취채권에 회수 지원이 없다면 관련 부채 35,000원, 지속적 관여 자산 35,000원을 역시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금융보증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은행이 있고요. 여기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출을 해주겠지. 돼요. 여기는 A 회사는 이제 차입을 했습니다. 돈을. 그런데 은행은 A 회사가 제때 이자와 원금을 못 갚으면은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3자, B라고 하자고요. B한테 보증을 요구하도록 A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A는 B한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B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A가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은 보증을 해줬으니까 B가 은행에 대신 갚아줘야 되는. 이게 바로 금융보증입니다. 이때 이 B의 회계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융보증 제공자, 즉 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공정가치로 금융보증 부채를 최초로 인식합니다. B가 신용보증기관과 같이 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면은 이 보증 수수료 받은 게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A 회사, B가 A 회사의 계열회사야. 계열회사끼리 서로 맞보증을 서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특수 관계자 간의 금융보증의 경우에는 실제 보증 수수료를 주고받지는 않죠.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IFRS에서는 없습니다. 한편 이 B 입장에서
보증계약에 대한 그 부채를 후속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1번 또는 2번 중 큰 금액으로 하라는 거죠. 1번은 뭐냐면 금융자산에서 배웠는데요. 1109호 금융자산의 손상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손실충당금. 이게 웬 뜬금없는 손실충당금이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죠. 이쪽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B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A 회사의 신용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제때 이자 원금도 못 갚을 형편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은 이미 그 전부터 손실충당금을 꽤 많이 잡았을 거예요. 못 받을지도 모를 꿈에. 그 B도 요걸 참고하라는 거지. 기준서 1109 손상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손실충당금, 혹은 2번 기준서 1115호는 중급회계 학원의 12장 수익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 이익 누계액을 뺀 금액, 예를 들어 보증료를 1000만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는 아무 일 없으면 보증한 기간 동안에 슬슬슬슬 상각이 돼서 전부 이익으로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200, 900, 800, 700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때 인식한 이익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빠지고 빠졌는데 지금 보니까 600만큼 남아있어. 요거랑 손실충당금 금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금융보증 계약 부채가 되도록 나머지는 이익으로 전부 전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3번 숫자로 된 문제를 풀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보십시다. 1년 초에 갑오늘로부터 3천의 보증료를 수취하고 금융보증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즉 갑회사는 신용보증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빠르죠. 동계약에 따르면 갑회사는 을이 소유한 A 채무증권의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을 하는 겁니다. 금융보증기간은 1년도부터 3년도까지 3년간, 갑회사는 보증기간 3년에 걸쳐 수취한 보증료를 정액법으로 수익인식한대. 그러니까 1000 이렇게 아무 일 없으면 수익인식하고 끝날 거예요. 한편 연도별로 추정한 A 채무증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잔액인데요. A 채무증권 금융자산 아닙니까? 이걸 갖고 있는 자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실충당금을 추정하는 거죠. 신용위험,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1년도 말에 500, 2년도 말에 1300, 3년도 말에 1400. 자꾸 좀 높아지기는 하죠. 자, 이럴 경우에 회계 처리를 보자는 겁니다. 교재를 보면은 609페이지부터 1년도, 2년도, 3년도 회계 처리가 나오고요. 610페이지로 가보면은 다시 별해 해서 1년도, 2년도, 3년도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별해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교재를 통해서 이 앞부분에 회계 처리를 보기로 하고요. 이 별해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3천만큼 보증 수수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때의 보증에 대한 공정가치겠지. 그래서 금융보증 부채를 3천 인식을 합니다. 자, 1년도 말에 갑니다. 이 보증 부채는 정액법으로 3년에 걸쳐 상각을 한다며. 그래서 3분의 1, 즉 1000만큼 보증 수익으로 대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금융보증 부채는 2000이 남죠? 이 2000이 바로 요 금액입니다. 2번. 최초 인식금액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 이익 누계액을 뺀 이익은 3분의 1씩 주기로 했으니까 2000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런데 1번은 손실충당금은 얼마인가? 가정을 500으로 했잖아요. 따라서 500과 2000 중 큰 금액 2000이 500과 2000 중 백스가 2000이니까 그냥 끝난 거지. 더 이상. 자, 2년도 말에 갑니다. 나머지 2000 중에 또 1000만큼 보증부채, 금융보증 수익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금융보증 부채는 지금 2000에서 1000으로 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손실 충당금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1300이래네. 둘 중에 큰 금액은 1300만큼 금융보증 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1000밖에 없잖아. 따라서 300만큼 금융보증 부채를 올리면서 보증 수익을 다시 인식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금융보증 부채는 1300만큼 남으면서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요. 자, 3년도 말에 갑니다.
또 정상적으로 3분의 1만큼 금융보증부채, 이 보증수익 다 상각을 해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은 전기월 금액이 1,300이었죠? 지금 1,000을 죽였으니까 300만큼 남아있는 상태인데 앞에 뭐라고 전제를 했냐면은 1,400만큼 손실충당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300밖에 없잖아. 그래서 1,100만큼 보증부채를 올리고요. 같은 연도에 인식했던 이 보증수익 다 죽여버리고 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막판이 됐을 때 꽤 신용손실이 높아진 케이스 아니에요. 대지급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을 더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책에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2년도에 이렇게 끝내놓고요. 3년도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끝났다고 칩시다. 뭐 대지급할 의무도 없이 그냥 다 사라졌어. 그러면은 이런 붕괴는 없고요. 연도 말 금융보증부채가 1,300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될 거 아닙니까? 이 1,300 전체를 다 죽이면서 보증수익 1,300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교재 610페이지로 가보면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대출 약정이에요.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대출해줄게.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6%인데 더 낮은 이자율 뭐 2%, 3%로 대출해주기로 사인을 한 거야. 이때 누구의 입장이냐면은 대출해주기로 한 뭐 금융기관 등이 하는 회계 처리인데요.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래요.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6%인데 이보다 낮은 3%로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 대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자, 즉 잠재적인 대여자, 금융기관 등입니다. 뭐 꼭 금융기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이 대출 약정 보유자인데 적어도 6% 이자는 받아야 되는데 훨씬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3%로 낮게 대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재적 대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효익이 3%만큼 희생이 될 거 아닙니까? 효익의 감소, 즉 부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희생만큼 부채를 인식하고요. 계정은 대출 약정 부채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하여튼 부채 여기에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앞서 금융보증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부채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를 수익으로 아무 일 없으면 수익으로 인식을 했었죠.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자,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대출 약정을 후속적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앞서 했던 1109호 손상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손실충당금과 1115호 계속해서 이 대출 약정 부채 까나갈 거 아니에요. 그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 이익 누계액 중 큰 금액이 되도록 손익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한 조건부 대가라는 건데 사업결합은 고급 회계에서 배웁니다만 우리가 중급 회계 무형자산에서도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잠깐 봤었죠. 즉 피취득자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다 가지고 오고 부채도 다 가지고 오고 여기에 이전 대가 보통 취득자의 주식을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전 대가 들어가고 이게 더 많으면 차변의 영업권 뭐 이런 붕괴 생각나시죠? 이게 취득자가 인식할 사업결합일의 분계인데요. 취득자 입장에서 사업결합을 하면서 대가를 한 방에 다 주기보다는 아니 인수합병하고 나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하잖아. 그래서 이 피취득자 주주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벌이느냐 하면 일단 사업결합하고 나서 1년 뒤에 당기순이익이 혹은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그때 더 줄게. 지금은 조금 깎자. 그래서 더 줘야 될 거를 지금 당장 안 주고요. 요거를 좀 내리고 나중에 1년 뒤에 가면은 더 줄 거를 뭐 주식 100주를 더 주마. 요게 바로 조건부 대가예요. 사업결합 시 미래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주주한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계약한 대가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 취득자의 주식 100주 나머지 50주는 그때 가서 줄게 이럴 때 이게 이전 대가예요. 이 조건부 대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면 이게 이제 자기 지분 상품으로 즉 취득자의 주식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확정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하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거는 지분 상품입니다. 대변. 그러나 변동 수량이면 예를 들어 이익이 최소 당기 순이익이 100만큼이면은
100 이상이면은 더 줄게. 근데 올라갈 때마다 뭐 1원당 몇 주씩 더 준다. 그러면은 확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가봐야 알지. 그게 바로 금융부채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대가인데 금융부채로 분류가 된 경우에 얘는 Fair Value PL 항목입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고급 회계에서 더 배우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에서도 있었는데요. Fair Value PL 항목으로 지정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을 하면 Fair Value PL 지정인데요. Fair Value PL 지정으로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면 지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Fair Value 옵션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서화된 위험관리 전략이나 투자 전략에 따라서 금융상품의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성과도 평가하고 이를 주요 경영진한테 내부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금의 조달, 부채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자산에 투자 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Fair Value PL로 분류가 되어야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자산 부채를 한 뭉탱이로 보는 거지. 성과평가가 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이 부채, 자산은 물론이거니와 부채도 Fair Value PL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Fair Value PL 지정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이 될 수가 있겠는데 금융부채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거야. 즉 부채 발행자가 나잖아요. 나의 신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재무 상태가 악화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떡하겠어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거나 손상 차손을 더 인식하겠지. 상대방은. 그럼 금융부채인 나는 저쪽에 자산을 죽이니까 나도 부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럼 여기가 이익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신용 위험이 높아졌는데 이익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IFRS에서는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악화돼 갖고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데 부채를 죽이면서 이익을 인식한다? 좀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하지 말고 OCI로 하고 나머지 어떤 이유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금융부채 공정가치가 낮아진 거는 PL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이 OCI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편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지금 OCI로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봐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것보다 회계 불일치가 더 악화돼 보여. 그럴 때는 몽땅 해당 부채의 모든 손익을 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분류까지 이야기하고 끝날게요. 간단하니까 부채의 분류는 앞에서 보았듯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혀 무관했잖아요. 금융자산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 모형이 바뀌면 재분류가 가능했지만 부채에 대해서는 재분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면 되겠고요. 이 이후 금융 부채의 제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